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 금요일은요,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이 좋은 이유는 주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학과의 강유정 교수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을 뵈면 우리는 지난주로 가고 싶죠. 맞아요. 연휴가 시작되기 전으로. 네, 시간을 그러게요. 돌려서. 네. 아, 그 사이를 어떻게 그렇게 보냈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쉬운데 우선 박찬욱 감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헤어질 결심이 오스카상 시상식에 오르는 5편 안에 못 들었어요. 근데 이 외신들의 반응이 제 마음과 예상치 못한 결과 절대적 범죄는 뭐예요? 절대적 범죄, 아카데미 억지, 억지다. 뭐 이렇게 외신들이 반응을 했다는데. 제가 뭐 어제 공교롭게 원래 일정이 있어서 박찬욱 감독하고 줌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워낙 기품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별 내색은 안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전해지는 서운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우, 줌을 뚫고 나왔거든요, 네, 서운함이. 네. 그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또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영미권 기자나 영화 관계자들은 이런 표현. 이거 범죄다. 이거 아카데미가 세게 약탈했다. 그냥.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한국 관계자들, 영화인들, 기자분들은 이렇게 눈을 슬슬슬 피하고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할 말이 없어서 좀 피하는 한국인 특유의 대응을 보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마약범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인터뷰에서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기품 있는 삶에는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 왜냐하면 핵심적이다. 헤어질 결심의 기품과 품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해줘서 저 너무 감동받았는데요. 오히려 기품 있는 삶이야말로, 기품이야말로 없는 사람에게서 더 필요한 것이고, 이를테면 설애의 꼿꼿함이나 혜준이라는 형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적 자부심, 이것이야말로 기품이다라고 대답을 딱 하는데, 아, 그렇다. 사실 우리가 너무 품위를 돈하고 연관해서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그 당당함이 진짜 기품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에이, 까짓것 아카데미 뭐 지들이 로컬 영화제인데 봉준호 감독이 말한 영미권 사람들이 영화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영화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제 장편으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영화제에서 뭐 후보 안 올려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서운할 것까지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언제나 논쟁은 있듯이 이번에도 논쟁거리는 좀 돼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번에 후보작이 된 5편 중에 한 편인 콰이어트 걸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영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아일랜드 영화는 영어권 영화 아니야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쓰는 아이리쉬가 있잖아요. 아일랜드 말. 그 말이 한 반쯤 쓰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제 장편 영화제에 속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칸에서 황금종려상 받은 슬픔의 삼각형이란 영화는 당연히 스웨덴 영화니까 왜 국제 장편 영화상 후보에 안 들었을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영화는요. 배경이 대형 크루즈거든요. 대형 크루즈에서는 다국적 사람들이 타니까 영어를 어설프게들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언어는 영어긴 합니다만 이상한 브로큰 잉글리시가 막 남발되거든요. 네. 의사소통이 되긴 합니다. 우리 왜 여행 가서 쓰는 그런 영어들. 근데 감독이 약간은 의도적으로 조금 영어권 사용자들을 소위 말하는 조금 공격하는 문화적 의도로 그렇게 영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작품상 후보에 들어가 있긴 한데 국제장편 영화상에선 빠졌어요. 그러나 감독과 제작은 전부 다 영어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또 이 기준에 대해서 또 문제가 많아요. 이거 기준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논쟁이 많은 그 부분에 이 헤어질 결심이 그 논쟁의 또 핵심 한번 불을 지피는데 좀 중요한 또 하나의 또 주제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배고팠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볼 게 박찬욱 감독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천천히 이렇게 느긋하게 말씀하시니까 뭐 지금은 세계적 감독이니까 뭐 기품을 뭐 없어도 괜찮다고 얘기하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도 원래? 오랜 맞아요. 기간들이 있었으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니까 오히려 약간 믿음이 간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태원 프리돈도 생각나기도 하고요. 갑자기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연휴 동안 그 화제 OTT 작품을 선협하신 분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많으셨을 저도 것 마찬가지로 같아요. 네.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다시 다른 작품을 볼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 글로리 두 번째 파트 저야말로 이따 오메 물망치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또 설을 앞두고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인데 정의가 이슈였어요. 맞아요. 정의. 네.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분 세계 1위였어요. 이름도 정의 신기하죠. 네. 우선 내용을 좀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를 조금 살짝 해주세요. 이 정의라는 건 고유명사입니다. 사람 이름? 윤정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네. 이 사람이 일테면은 이제 먼 미래에 이제 우주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기계와의 전투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장렬하게 전사를 했으나 네. 그 전투 모델을 뇌 지도를 그대로 따서 말 그대로 AI에게 그 뇌 지도를 이제 소위 말하는 말 그대로 그 지도를 익히게끔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원형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프로그램이 된 여전사라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우리가 왜 학습이다 혹은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AI 학습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 모델 중 하나가 이제 미래에 발전된 유형이다 생각하시면 될 듯한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김현주 배우가 그 외형적 이미지를 딴 AI 로봇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된 것도 바로 이제 김현주 배우가 맡은 윤정희 팀장의 뇌지도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그 딸이 등장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박사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밝혀지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좀 되고 한편으로 가능성도 되긴 하는데, 그 미지의 영역이 사실은 연상호 감독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희망 같은 것 혹은 이 영화의 주제를 좀 담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모성의 부분을 그 미지의 영역으로 좀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전 좀 놀랍기는 해요. 저 어릴 때 스타트rek이랑 스타워즈 보고 자랐었거든요. 네네네. E.T.가 나왔을 때도 뭐 저런 영화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SF가 우선 외향적으로 굉장히 멋있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이독실 선생님도 보셨겠지만 딱 보고 가장 먼저 놀란 점은, 사실 한국 SF를 봤을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화면에 재현된 CG라던가 시각적 영상미에서의 어색함을 좀 견디기 힘들다가 네. 한국 SF에서의 좀 어려움이었어요. 지금 일테면 흑역사로 남아있는 작품이 뭐냐면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과 같은 네. 이를테면 이런 작품에서 보여줬던 와이어가 보일 듯한 촬영 기법이라던가, 내지는 굉장히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었던 SF들이라고 하지만 CG 수준이란 것들이 과거 이제 이를테면 너무 어둡게 처리되어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그렇게 영상 작업을 하긴 했으나 아직은 좀 자신 있게 내놓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그런 SF의 강국에 비해서 좀 화면 수준에서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쉬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좀 B급 정서를 가지고 있는 SF 판타지에서는 조금씩 실현은 되고 있었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부산행이라던가 이거는 좀 판타지에 더 가깝죠. 네. 내지는 승리호에서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일단 정의에서는 와, 거의 인물감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단 시각적인 발전의 수준은 확실히 따라잡았다. 그러니까 능가까지 못해도 따라잡았다는 평가는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우호적이지 않은 평가들도 좀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SF물에서 본 듯한 그런 설정, 어디선가 짜깁기를 한 것 맞아요. 같은 느낌, 이야기, 액션의 기시감, 그리고 뭐 허점들도 보이고 평면적으로 연출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굳이 여기에 심파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한국형 심파가 언제나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짜깁기 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한 방에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한 뷔페 같은 게 아니냐, 이런 쓴소리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를테면 공각기동대라던가 맞아요. 내지는 뭐 블레이드 러너라던가 이미 고전이 되어 있는 SF 서사들의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뭐 이를테면 뭐 딥러닝을 하고 있는 AI 이미지도 사실 새로운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전투형 여성 로봇의 이미지라는 것도 이미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SF 영화에서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새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생각 외로 한국형 심파가 우리에게는 물리는 노래지만 네. 그게
외국 관객이나 세계 관객에겐 통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오징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서 가장 비판적인 부분은 뭐였냐면 아유 또 가난한 사람이 이혼한 가정에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 맞아. 실직자야? 네. 또 이번에 또 이제 또 경마장 갔어? 아유 지겹다라는 반응과 함께 한국에선 가장 평가가 나빴던 육부 깐부라는 편이 있어요. 네. 굉장히 시간을 질질질 끌면서 서로 어쩌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특히 탈북자 새벽과 그 이유미 씨가 맡았던 캐릭터가 서로가 서로를 어쩌지 못해서 시간을 끄는 장면을 한국 분들은 굉장히 염증을 좀 내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지겹다. 장면이 아이고 좀 좀 넘기고 싶다. 이제 아직 공감을 못 한국형 하겠는데. 심파 너무 예. 이제 지겹다. 새롭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마음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봤고 지상파 드라마에서도 맨날 울거먹는 얘기 아니냐라고 해서 OTT에서도 봐야 돼라고 불편했던 이 장면이 오히려 세계적으로는 터지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이 육부 깐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오징어 게임은 명작이다. 이걸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의에서의 이 심파라는 건 우리에겐 정말 좀 지겹고 좀 오래된 얘기지만 오히려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공각기동대라던가 내지는 블레이드 러너라던가 이런 데서도 인간의 본질이라던가 인간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이라는 이런 식의 굉장히 생물학적인 혈연 중심적 가족 관계의 그런 모성으로 얘기한 작품은 생각외로 잘 없습니다. 없었네요. 서구권에서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물리고 질린 얘기인데 서구권에서 보기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렉스 페트롤을 보면 88개국에서 1위를 했는데 네. 의외로 다 서구권에서 1위를 했어요. 어허. 독일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를 가족, 엄마와 딸 게다가 딸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암 치료를 위해서 엄마가 내 목숨을 바치고 한편으로는 내가 영구히 살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영생을 선택해? 이게 우리한테 아유 또 지겹다 또 그런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개인적 삶의 행복이라는 이 가치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적 가치라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말하자면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네오도 네. 세계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긴 하지만 딸이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이 소극적 희생이란 개념은 낯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겐 심파지만 그들에겐 새로운 것.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연상호 감독의 전작인 지옥에서도 그 고지를 받아서 희생하는 어머니가 거기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연상호 감독이 활용하는 매우 한국적 가치인 겁니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서구적 가치로 보면은 매우 놀라운 것들. 그러므로 이게 지금 조금 순위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상위권을 유지하는 건 그 부분에서 좀 다시 우리 관점 말고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교수님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랑 반대의 감정일 것 같아요. SF랑 여전사가 나오는 건 뭐 또야? 이제 서구 사람들은 뭐 저 우리 아는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건데 오히려 저 안에 흐르고 있는 감정선이나 이야기의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그들에게 굉장히 아 저건 내가 못 본 거네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기독교적이거나 희생이라던가 부활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오히려 익숙한 거고 네. 아주 세속적인 감정으로서의 모녀 관계는 오히려 처음 보는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야, 네, 그 둘 다 잘 잡을 수 있는 익숙함 안에 익숙하지 않음을 잘 버무려 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가 SF 영화 하면 생각나는 작품들 뭐가 있을까요? SF 영화요? 네, 저는 스타워즈요. 스타워즈. 네. 네, 그리고 저는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네. 아, 네. 인터스텔라. 그렇죠. 인터스텔라, 네. 뭐 그래비티, 아바타, 블레이즈 러너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아바타 있잖아요. 이게 다 세계적인 인기를 워낙 끌기도 했었었고 그런데 한국의 SF 영화라고 하면 뭐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자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오히려 생각했던 게 저는 그나마 좀 그런 그 아까 있었던 승리호라든가 그쵸. 그 예전에 그 디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딱히 한국의 SF 하면 생각나는 대표작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외계인도 잘 안. 외계인도 판타지에 가깝죠. 외계인이 오긴 온다이긴 하지만 네. 그 타임랩스인데 뭐 고려 시대와 막 외계를 연결하는 이 얘기 자체가 그 멀티버스 이야기이긴 한데 오히려 판타지에 가까운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970년대 박정희 정권 그 군부 독재 시절에 과학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뭐 이렇게 막 그 주전자가 돌아다니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다 보고 뭐 김 박사, 권 박사 뭐 이런 얘기들 맞아요. 만화로 막 봤던 세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F가 별로 발달이 안 됐을까 생각해보면 국책 사업이었거든요, 사실은. 오.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물론 그래서 그 당시 그 이독실 선생님처럼 똑똑한 인재는 전부 이공대로 갔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죠. 맞아, 그때 지금처럼 있었어요. 의대를 가지 않고 맞아요. 무조건 이과 1등은 물리학과를 맞아. 가던 시절이 1등은 있었습니다. 물리학과. 이휘소 박사를 생각하며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럼요. 과학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SF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신기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신기한 일이냐면 이 과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아웃풋을 원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아웃풋의 세계로 간 겁니다. 상상력이 아니고. 상상력이 아니라 당장 물건을 손에 쥐는 세계에 대한 굉장히 그쪽에 여러 가지 열망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의 굉장히 전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유물론자들인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면 당장의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에 좀 박한 게 한국의 굉장히 정서인데요. 지금도 리얼리즘적인 영화와 드라마는 굉장히 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가치를 투사한다거나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상상을 통해서 그려낸 세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낭비된다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 SF 소설의 세계가 척박합니다. 근데 이야기 지금 자체. 영화도 드라마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웹소설과 웹툰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상상력과 뼈대가 있어야만 같이 발전하는 게 영상시장인데 일단 웹소설과 웹툰에서도 SF는 굉장히 척박해요. 그러네요. 네. 웹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SF적 상상력 자체가 되게 척박한 곳이 한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 장르적 개척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우리 왜 한국 땅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기르느니 FTA를 통해서 수입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라는 네. 것처럼 SF 장르는 어느 정도 수입이 더 편하다라고 이런 FTA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감독님들이 그래도 나중에 하나는 꼭 SF를 하고 싶어 싶어하는 하셔요. 부분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저 네. 예전에 그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시나리오 자문을 좀 해달라고 네. 제가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AI에 관한 그리고 바이오에 관한 것이 있었었는데 실제 작품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SF가 왜 척박하냐 말씀하신 거에 딱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SF를 우리가 번역할 때 공상과학 영화, 뭐 공상과학 이렇게 만화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사이언스 픽션이면 그냥 과학 영화여야 맞아요. 되거든요. 과학 소설이어야 되고 근데 거기다 우리는 공상을 붙여놓습니다. 그게 사실 어떤 의미를 주냐면 어렸을 때는 봐도 괜찮지만 좀 나이 들어서 SF를 본다? 또 공상과학 이걸 보고 있어?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상과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과학 소설, 맞아요. 과학 영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번역할 때는 SF 뭐 봤어? SF 좋아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SF물을 좋아해라고 하면 덕후인가? 아니면 공상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런 인식이 살짝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있네요. 그래도 최근에는 뭐 김초엽 작가라던가 그 많은 그 SF 작가들이 실제로 맞아요. 과학도들이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네. 조금 좀 구체화되기도 하고 이야기들이 탄탄해지는데 물론 그 마션을 쓴 작가라던가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테드창 같은 실제 과학도들이 쓴 그 작품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기도 합니다만 저는 상상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토탈리콜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오히려 약간은 조금 거칠게 스케치한 그 미래 사회가 언젠가 실현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보잖아요. 되잖아요. 토탈리콜 영화만 하더라도 1990년대 영화고 그 소설은 훨씬 더 그 과거에 쓰여졌는데 뭐 영상 통화하는 모습이랄지 뭐 엑스레이로 사람을 투시하는 장면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좀 우스꽝스러웠지만 다 현실이 되는 걸 보면은 결국은 저는
그 공상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건전한 상상력이 기술적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약간은 상상하는 시간을 너무 낭비로 보는 게 SF적인 자극을 좀 줄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SF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은 좀 우주가 돼요. 그러니까 우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옷을 입었다든가 어떤 배경들이 다 CG 처리를 하던가 직접 세트를 만들더라도 뭔가 묘하게 기시감도 있고 혹은 너무 새 거라든가 맞아요. 좀 뭔가 진짜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테드 창 소설을 갖고 원작으로 만들었던 그 어라이벌, 그 콘택트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 이제 CG를 갖고 외계인들의 우주선이 도착한 장면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 보면은 딱히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면들은 없어요. 물론 이제 외계인을 좀 그려내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근데 그 안에 SF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가치들은 또 다른 가치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났었던 게 SF라고 해서 꼭 우주 배경이지 않아도 되고 우주선이 날아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뭐 굳이 달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상력만 동원하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우리가 우주에 매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그러니까요.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 정말 훌륭한 SF들을 보면 그 어라이벌이라 부르는 이제 컨택 이 제목 번역도 좀 어색하죠. 전 이것도 우리나라 SF의 좀 수준을 보여줬던 거라 생각하는데 그냥 어라이벌을 했으면 될 걸 그 워낙에 컨택트와도 헷갈리는 콘택트로 해서 네. 좀 약간의 혼동만 더 가중하게 됐는데요. 거기서도 운명이라는 문제를 사실 다루고 있거든요. 네.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피하고 싶은 운명에 대해서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인터스텔라도 보면은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먼 우주 여행과 웜홀을 통해서 보여줄 뿐인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웜홀에 집중하고 그리고 헵타포드라 부르는 그 외계인의 실현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지엽적 문제로 좀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훌륭한 SF들을 보게 되면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존재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문제를 던져놓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아까 말했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잊고 살았던 진짜 문제들을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게 SF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는 훌륭한 서사적 자원 그리고 서사적 능력을 가진 인재들은 한국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술적 측면에 몰입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SF는 저는 언제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서사의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게 미래 사회를 그리면 밝게 그린 사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백투더 퓨처 빼고. 아 그러네요. 다 네. 디스토피아 네. 되고. 그러니까 네. 다들 AI한테 지배당하거나 아니면 저기도 지금 되게 폐허가 된 미래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아 물론 그럴 가능성도 없죠. 뭐 기후 변화도 있고 하는데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선입견? 네, 인 거 아닌가 감독님들의 생각도. 네. 그래야 좀 유식해 보이나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어둡게 그려야지 밝게 그리면 약간 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밝게 하고. 그리면 약간 아무 생각 없는 어린이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무슨 뭐 음모론 혹은 뭐 중앙이 통제하고 있는 맞아요. 사회 꼭 그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뭐 경영학 이론에 캐즘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막 등장하는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대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세돌 네. 그 대국이 있었을 때 그때 한참 AI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에 대한 영화들이 한참 나왔어요. 네. 허라던가 뭐 트랜센던스라던가 그리고 엑스마키나 같은 영화들이 그때 아주 물밀듯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허라는 작품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AI한테 원하는 게 결론적으로 정서적 공감이더라라는 이야기거든요. AI도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결국은 기계라면 인간은 최종적으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기계도 필요로 한다라는 거. 맞아요. 그 독거 혼자 사시는 맞아요. 분들한테 반려견 그 네. 로봇 붙여주면 못 헤어져가지고 반려견 로봇하고. 아 그렇다고. 네, 정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때 나왔던 유명한 동영상이 소피아한테 여기 왜 왔냐 물었더니 난 지구를 파괴하기 위해 왔어. 뭐 이런 네. 영상이 돌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가장 재밌었던 게 그 AI 스피커 세대를 두고 아세요? 그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어?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한 녀석이 임진아 왜라나 너 참 부지런하구나 혼자 일어났구나 라고 아 일어났어. 이런 대답을 하는데 그
의도치 않은 농담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AI가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좀 만만한 대상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때로는 노인분들이 집에 있는 그 채널 바꿔주는 인공지능 스피커랑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애 이름을 친구로 바꿔놨어요. 친구로. 네, 오. 친구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채널 좋다. 바꿀 때마다 친구야 뭐 MBC 틀어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처음 등장할 땐 좀 공포스럽고 두렵긴 하지만 점점 익숙해질 땐 결국은 매우 사람과 친화적인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SF도 최근에 뭐 연더라는 이준익 감독의 OTT 드라마는 사실 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도 너무 좀 약간 무겁게 인간의 영생과 그리고 어떤 기억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무겁게 다뤄서인데 저는 지금쯤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그렇게 무겁지 않게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재밌네요. 네. 인류를 가볍게 멸망시키는 뭐 이런 네. 거 말고 예. 그냥 가볍게 친구가 될 수 있고 너무 예. 무겁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제작비를 들여서 힘들게 만들고 각본을 쓰니까 뭔가 많은 걸 담아야지 하지 않고 좀 힘을 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이덕실 선생님이 좋아하는 SF도 궁금해요. 네. SF요? 네. 제가 그래서 SF를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전공자이기 때문에. 어설퍼서 그래요? 혹시 고증이 안 돼서? 저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감독님 얘기하고 싶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SF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좋아했었던 건 오히려 마션 같은 영화들을 네네네네. 보면서 야 저건 현실성이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너무 유쾌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미래, 그러니까 근미래가 될 텐데 거기를 그리면서 그 안에 흘러나오는 영화, 그 음악들은 되게 80년대 디스코 음악들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즐거웠었고 네. 재미있었고 거기서 먹는 약들을 나중에 먹는 게 나와요. 이런 것들도 보면서 그 감자를 다 먹은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약을 먹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약간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더 흥미로웠었고 제가 재미있어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었던 것 같은데 그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너의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혜성이 도는 장면이 혜성이 이제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잠깐 중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뉴스 장면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기억에 남는 게 왜 쪼개졌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쓱 하고 지나갑니다. 러시안계는 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독이 러시안계를 알고 이걸 집어넣네? 라는 게 되게 재밌었고 기억이 안 나요. 또 하나가 적이 되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뭐가 있냐면 혜성의 궤도는 반드시 지구 바깥쪽에서 온다고 하면 태양 있잖아요. 태양 주변을 돌아야 돼요. 그런데 지구와 태양 사이를 돌아가는 궤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궤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걸 보는 거죠. 대본 작가가 러시안계라고 하는 거는 자문을 받아서 넣었을까? 그런데 궤도를 어떻게 태양 주변을 돌지 않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지? 이거는 그냥 그림을 그린 작가가 그냥 그린 걸까? 너무 말되는데 이런 요소들을 파악하면서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걸 봤는데 우리 뭐 네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저도 마션에서 마지막에 생존해서 돌아온 그 친구에게 학생들이 특강을 듣고 나서 묻거든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답은 하나였어요. Because just I can. 그냥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런 대답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복잡한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결국은 삶의 어떤 묵직한 잠언, Because just I can.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거기서 또 뭐 감자도 캘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전 SF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짊어지고 맞아요. 내가 이거가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오늘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 SF 관련된 얘기. 아마 오늘 1시간에도 다 하고 싶은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번에도 하고 싶지만 사실 콘텐츠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다음번에는 SF가 아닌 다른 걸 하겠지만 오늘 저는 정말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